작년에 냈을 때는 슈퍼사이클 올해가 상승 도민하고요. 올 초에 이제 강북권이 슈퍼사이클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장 왜곡이 되면서 강남이 오히려 상승세가 더 깊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더 상승폭이 키운다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구들은 상승률의 균형을 맞춰가요. 그래서 잘못된 규제 대책이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금 출처만 깔끔하면 허가예요. 그냥 행정적인 부담만 주어진 거예요.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부자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금 축적이 안 된 그 대기업 흑수저들은 시장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약자한테 굉장히 가혹하고 차별적이에요. 그 정책에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수요자들의 심리라는 게 이미 주택시장 참여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제발 바뀔 거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부의 의무예요. 네,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신년에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새해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보는 책들이 또 인기를 얻곤 하는데요. 비록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때를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요. 2026년 부동산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껴뒀어요. 책은 그동안 좀 많이 팔렸어요? 평상시보다 작년보다 조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아직 읽어보기 전이긴 하거든요. 2025년에는 그때도 약간 상승의 도미노 이런 느낌이었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죠. 논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작년에 냈을 때는 슈퍼사이클이었고 맞아요. 올해가 도미노예요. 작년에는 이제 강남권하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슈퍼사이클을 탄 거였고요. 초입, 진입. 그리고 올해는 올 초에 이제 강북권이 슈퍼사이클을 들어간 거예요. 다만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규제 정책이 중앙정부 세계 서울시가 하나 나오면서 약간의 시장 왜곡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왜곡이 어떻게 됐냐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강남 3구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물론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 23년, 24년 올 초까지 굉장히 폭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래량이 줄면은 사실은 상승폭이 둔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왜곡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승 도미노라 했던 이유는 장기적인 어떤 누적 기간을 봤을 때 강남이 먼저 오르고 시차를 두고 강북이 오른 다음에 누적률을 맞춰요. 그게 아마 그 시차가 1, 2년 뒤부터 강북이 후행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탄 다음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예측이니까요. 그때부터 아마 상승률을 맞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남이 이런 식으로 더 상승폭이 키운다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구들은 공간 균형 때문에 이 상승률의 균형을 맞춰가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규제 대책이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버블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규제 대책이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규제 대책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27 하고요. 네. 그 다음에 627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잡은 거고 97 정책은 이제 공급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권에 135만 호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위치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급력은 없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927을 내놓으면서 대단한 걸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약점이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라고 이미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줄인다는 건데 하나도 착공을 못했어요.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뭐 1, 2년 줄어든다고 해봤자
어차피 10년 후에 나올 거 8년에 나오는 거예요. 8년 후에. 의미도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정비구역에 있는 것들의 용적률을 30% 더 줘서 2031년까지 31만 원을 공급하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24만 호를 멸시를 해야지 30% 더해가지고 34만 호가 나와요. 그죠? 24만 호를 31년까지 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만큼 무서운 얘기냐면은 강남구가 23만 호예요. 네. 강남구를 31년까지 없앤 다음에 한참 후에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월세 대폭등 가게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우선 발표를 했고 실현 불가능한 거 서울시가. 그 다음에 11호 정책은 더한 거죠. 우선은 6억, 4억, 2억으로 대출을 제한을 하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건데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쁜 정책이에요. 수요자들을 괴롭히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금 출처를 잘 증빙하면은 그냥 다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심사해서 얘 이상한데 불가 그런 케이스 없어요. 자금 출처만 깔끔하면은 허가예요. 즉 이거는 강북에 있는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제 이름 처음 됐거든요. 두 가지 이슈인데 우선 강북에 있는 분들이 뭐 대단하게 상승을 노리고 갭 투자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우선은 패닉에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준비했을지 모르니까. 동시에 강북에 있는 구청 직원들도 패닉에 빠진 거예요. 강남구는 이걸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강북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구청 직원이 이거 알겠냐고요. 그냥 행정적인 부담만 구청과 여기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6억, 4억, 2억 이렇게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외견상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대출을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이거는 부자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강남구만 보더라도 지금 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11월 달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벌써 400건이 거래가 됐어요. 강남에서. 평균이 한 25억에서 30억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11월 이후기 때문에 30억 주택이라고 했을 때 2억 대출 받고 28억을 현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금 축적이 안 된 그 대기업 흑수저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장 진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약자인데 굉장히 가혹하고 차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쁜 정책인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네 정책을 보면은 627하고 11호는 사실 수요를 잡는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건데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기에는 수요 잡는 정책은 작동하지 않아요. 문재인 때 매달 나왔습니다. 다 작동하지 않았고 97하고 927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정책을 보면은 둘이 공급한다고 했으면 둘이 같은 얘기를 같은 날 했어야죠. 근데 왜 따로따로 얘기를 하냐고 메시지 관리가.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시 요지에 있는 땅인데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정책은 지금 전혀 작동을 못해요. 시장을 왜곡시켰고. 예. 작동을 못한다는 거하고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정책하고 또 어감이 많이 다른데 교수님은 둘 다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정책이에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이렇게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자들은 괜찮아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처럼 24만 원을 6년 안에 멸시를 하고 31만 원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전월세 대폭등인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쁜 거예요, 둘 다. 뭐 실효성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지금 실효성이 있었으면 다 잡혔어야겠죠. 지금 실제로 전월세 대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월세에 대체된 전세 가격도 당연히 뛰는 것이고 전세 가격을 트렌드를 본다고 했을 때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전세는 사실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대로 된 떨어진 해는 2022년 한 해예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전세가. 전세 자체도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5%씩 올라요. 사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2025년에 4번의 정책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을 막론하고 나쁜 정책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2026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정책 제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핵심 골자가 돼야 아니, 될까요? 저는 이게 공급 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공급 정책은 사실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여는 거예요. 분양 시장을. 그 분양 시장이라는 거는 기억나요. 사람들이 구축에서 거래되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옮기려면은 우선은 브랜드가 좋아야 되고요. 네. 민간 브랜드여야 되는 거고 요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가격이 싸야 되는 거죠. 20%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땅이 좋아야 되는데 우선 좋은 땅들이 서울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땅도 안 나오잖아요. 뭐 거기 상암동. 예, 상암동 말씀하시죠. 랜드마크 타워도 안 나오고 서리풀 지구도 지금 좋아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긴 더 올려도 돼요. 그럼 거기서 한 4만 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채 정도가 나와요. 7만 채 정도 나오면은 1000채씩 분양을 하자고요. 매달. 5년 동안. 5년 이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줄을 쫙 설 거예요. 그쵸. 예, 용산하고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주변보다 20, 30%된 싼 25평 또는 33평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축시장에서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MB 때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3만 채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3, 4만 채. 그때 가격이 강남이 서울시 전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가격이 쭉 빠졌어요. 3만 채 갖고 뭐 135만 채 이렇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한 7만 채, 경기도권이 한 5만 채 정도 해서 빨리 분양시장을 연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기축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가 일로 옮겨질 거예요. 요즘 이제 또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나오고 네. 나서 사람들이 세금에 관심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 앵커링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실 중위값이 중요한 거지, 뭐 반포, 예, 예. 뭐 압구정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여전히 언론들은 송파, 잠실이 어떻다, 압구정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금도 궁금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025년 12월 기준. 우선은 거래량이 많은 분들이 폭감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12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완전히 풀 데이터고 전수고 11월 데이터는 아직 모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한 다음에 한 달 이내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 1일 시점이라고 하면은 10월 달 거는 풀 데이터지만은 11월 20일 또는 11월 25일에 거래한 것들은 지금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은 서울시 전체가 3분기가 18,000채가 거래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한 4분기지만 4분기의 절반 정도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게 지금 8,600채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곱하기 2해서 뭐 한 17,000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000채까지 간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상당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감이 폭감했다는 게 폭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거래량이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일부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가 중간에 11호 나와가지고 조금 줄 것 같은데 대단한 폭감이 아니고 이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분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1분기하고. 예, 그래서 이 정도 그 정책에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수요자들의 심리라는 게 이미 주택시장 참여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제발 그 바뀔 거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북권에서 약간 좀 거래가 조금 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처음 당해보니까 자금 출처를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솔직히 이게 큰 부담은 되는데 서류 부담인 거예요. 서류 부담. 그것만 잘 준비하면 전혀 거래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달려들 거라고요. 사실은. 아니 마켓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기가 약간 불편하다고 그걸 감수를 안 하겠어요? 7년에 한 번 사는 그런 재화인데. 예. 이제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좀 투기 수요 같은 걸 억제해서 대단한 건가 보다 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전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깔끔하다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 그냥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짐만 지워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역설적으로 이거는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요. 무주택자 그 또는 1주택자인데 팔고서 새로 어디를 가는 분들한테는 행정적인 부담만 드러난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수요를 뭐 억제한다? 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반작용처럼 매수 심리는 더 굳어진 상황이네요. 지금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자, 진입하자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슈퍼 사이클 들어갔다는 게 2025년에 이제 지난해 강북은 책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결심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상치 거래예요. 이상치 거래. 이상치 거래요. 예, 그게 이제 강남에서 나타났는데 4분기 지금 매매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게 보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규제가 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마켓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매수하고 매도자 간의 어떤 분포가 있을 때 중간에서 가격이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가격 분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중간 정도 팔려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요. 약간 싼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이만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분포고요. 매수자들도 이제 좀 낮은 가격이지만은 자기들의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매도자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매도자들은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매수자들이 이제 수요를 억제한다고 이렇게 누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눌렀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어떤 식으로는 약간 비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사야지 하면서 매도자로 그냥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매수와 매도의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 중간 지점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붙으면서 이상치가 거래되면서 가격을 더 튀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결국 거기에 버블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시장이 왜곡되고 버블이 낀다. 예.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잡아줄 정책이 안 나오거나 정책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는 그게 더 심화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상치 거래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면 이상치라는 게 저가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시장이 왜곡됐다면은 말도 안 되는 고가 거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요지에 예.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달 1,000채씩이 요지에 나온다라고 하면. 떨어지죠. 강남 같은 경우에도 1988년에 89년부터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하면서 분양을 시작했을 때 1990년부터 97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IMF 맞았고 뭐 이 90년대 강남 집값은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7, 8년 장기 하락.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권 때 가격 오른 거 맞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집값 30% 떨어졌어요. 6개월 동안. 다시 약간 올랐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또 3년 동안 또 쭉 떨어졌고요. 20%. 그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2013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만 2022년에 강남 가격도 2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강남 가격은 강남 대세 불패라는 거는 요새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도 2022년에 20% 폭락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네. 예. 워낙 예전의 기억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여쭤봤고요. 교수님은 워낙 이제 거시 경제 환경에도 관심 많으시니까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는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럼요. 예, 인플레가 이렇게 오면은 부동산 해지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월세하고 전세 가격 오르는 거 그리고 전세 가격이라는 게 패턴을 보면 한 5%씩 오르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전세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아파트는 전세가 이렇게 오르면은 매매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스프레드에서 얘도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하방 경직성을 전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뭐 전월세 매매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 또는 이상 오른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포모는 더 심해지는 거네요. 그럴수록 해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슈퍼스타 도시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려는 수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부의 의무예요. 근데 6.27과 11호는 그 의무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정책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도시계획의 개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선은 AI가 이렇게 잡을 대체할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타나고 있거든요. MIT 교수 분석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AI가 미국 사무직 노동력의 10%를 대체를 했어요. 이미 몇 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 3, 4년 동안 한 40% 대체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AI 때문에 새로운 잡이 나올 건 맞는데 그건 3, 4년 이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도시에서의 업무죠. 뭐 IT,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대체를 벌써 시작했고 상당 부분 대체를 할 거고요. 코로나 하면서 이제 재택근무의 라이프 스타일이 서구에서는 지금 거의 굳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 건물들, 뭐 삼성 본사, 뭐 LG 본사 같은 데서 그런 오피스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그러니까 뉴욕과 같은 미국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이 20%예요. 근데 오피스 수요는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오르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구의 대부분의 도시들 지금 월세 대폭등 때문에 다 괴로워하거든요. 뭐 베를린, 런던, 뉴욕 다 동시에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있고요. 수익률이 좋아지는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할까 공급할까가 계속 이슈예요. 맘다니가 이번에 뉴욕 시장 되면서 했던 게 딱 그거잖아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계산하자고. 그래서 월세 대폭등과 월세 딱 프리징 시켰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까?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를 우리가 컨버전 시킨다고 하는데 호텔이나 주택으로 아파트로 컨버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미 하고 있어요. 즉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는 오피스 업무 공간 줄이기, 주택 늘리기예요. 다운타운 오피스에서. 근데 서울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피스를 더 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도 안 되게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 심각할 거예요. 심각할 거예요. 공실이. 31년 이후에 심각하게. 즉 서울이 그러니까 프라임 A 오피스라고 해서 우리가 여의도에서 보는 파크원이나 IFC 같은 건물들이 프라임 A 오피스거든요. A 클래스 오피스, 클래스 A 오피스. 그런 건물들이 총합이 1,000만 제곱미터예요. 1,000만 제곱미터. 근데 지금 짓고 있고 나오는 걸 예상을 하면 31년까지 불과 6년 안에 470만 제곱미터가 나와요.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은 강남 오피스 권역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올 예정된 게. 근데 우리가 제가 좀 그러니까 정치적 그것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대부분이 오피스 업무지구예요. 지금 이슈가 된 세운 4지구도 대부분이 오피스예요. 지금 오피스 시장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6년 후에는 공실률 상당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오피스 물량을 올리고 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오피스가 공실률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걸로 영향을 받는 거는 누가 되는 거죠? 자산 운용사하고요. 오피스 건물 갖고 있는 데들.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떤 그 다음 이슈가 이슈는 그렇게 돼요. 자산 운용사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개인들한테 팔거든요. 거기서 아마 뱅크럽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오피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조금하게 펀드를 모았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거 망가진 사람 많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서울 오피스 공급량이 그냥 6년 안에 40%가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6년 안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뭐 IT 혁신이 일어나고 해서 뭐 수요가 40% 늘어날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만약에 그렇다고 럼섬으로 해가지고 470만 제곱미터가 다 공실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중에서 그걸 채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IFC 공실 어떻게 얼만큼 오래 걸려서 채웠는지. IFC 그 큰 건물 하나. 그게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도시개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측면이 지금.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공실률이 나면은 결국엔 그게 누구의 부담으로 갈 것이냐. 시차를 두고. 예, 그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IMF 전만하더라도 재벌들이 자기 걸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금융 고도화되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 또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오피스를 사요. 그리고 우리가 밸류 애드려 하는데 약간 좀 고친 다음에 비싸게 테넌트 모아서 한 다음에 수익률을 올려요. 또는 새롭게 짓기도 하고요. 그걸 또 사기도 하고. 그러면 이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융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하냐? 꼭 그건 아니에요. 개인들 펀드를 모아요. 그 개인들 펀드 모아서 특정으로 한 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약간의 모랄 해저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씀 뭐냐면은 이거를 금융회사 A가 딱 하는데 자기 돈 에코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얘를 산다고 치자고요. 근데 봤더니 이거 공실률 70-80%에서 이게 망가져 버리면은 개인들은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얘는 거기서 약간의 수수료 먹고 레퓨테이션만 깎일 뿐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랄 해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태우긴 태워요. 그래야지 얘가 분석도 잘하고 운영도 잘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일어날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공간의 접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데 사실 AI가 활성화되면 또는 자율주행이 좀 더 퍼지면 이 업무 공간 접근성은 그렇게 중요한 직주 근접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AI가 많은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게 100%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국이 40% 대체할 거라고 보니까 우리는 노동법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1-20%는 대체할 것 같아요. 다만 기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재택근무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덜 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출근을 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고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그 문화가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팩트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다만 이 오피스 공간은 이게 한 군데만 클러스터링 된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옛날에는 CBD 하나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의도 생기고 강남 생기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더 많이 생겨요. 성수동도 클러스터 업무 공간이고 구로 가산도 있고 홍대도 있고 상암도 있고 분당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긴다고 했을 때 각각의 기능이 약간 고유한 것들이 생겨요. 여의도는 금융이죠. 그죠? 사실은 금융회사들 여기 있는 게 맞죠. 증권회사들, 증권거래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IT 하는 회사들은 주로 판교에 주로 있고요. 분당하고. 그다음에 구로 가사는 미디어하고 또 일부 IT 회사들이 있는 거죠. 어떤 기능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의 회사들이 이제 뭐 마곡이라든지 지금 뭐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업무 공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피스 교외화 현상이라고 해서 업무 공간들이 조금씩 계속 생겨요. 클러스터가. 예, 우리가 그것도 다른 패턴이어서 이게 그 업무 공간 자체에 대한 수요는 줄지만은 업무 공간의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요. 업무 지구는 지속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예. 다만 그게 과거처럼 좀 더 큰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되나.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업무 공간으로 키울까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떻게 키울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MIT에서 공부하셨으니까 MIT 앞에 캔델 스퀘어는 2010년 전만 해도 그냥 좋은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이오와 관련된 클러스터로 성장했잖아요. 네, MIT가 그랬다고. 공대가 워낙에 세니까. 근데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가 솔직히 보스턴 교외 지역에 있는 뭐 체스턴 힐이나 그런 데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거는 버클리하고 스탠포드, 특히 스탠포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스탠포드 주변에 뭐 산마테오 이런 데 대부분의 테크 컴퍼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강북을 지도를 본다고 했을 때 신촌역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대 있고요, 홍대 있고 명지대 있는데 거기에 왜 테크밸리가 없냐고요. 그죠? 그리고 동쪽에서도 고려대학교 있고요. 고려대학교 좀만 가면은 시립대 있고 경희대 있고 외대 있고
그다음에 홍릉에도 R&D 센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는 왜 그런 게 없냐고요. 요즘은 또 광운대도 개발이 광운대도 굉장히 관심을 개발이 받고 되죠. 있고. 근데 이제 그 지리적으로 고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거는 청량리를 주변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도시 개발 계획가라고 하면은 거기를 어떤 식으로 유니버시티 파크를 만들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외국은 다 대학 주변에는 다 스타트업 밸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기능의 업무 공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이번에 이 책도 읽어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분도 도시계획가의 효시처럼 볼 수 있어서 관심을 교수님이 특별히 두시는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뭐 제가 저분을 뭐 개인적으로 책도 써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익선동, 그러니까 정세권 선생이 익선동과 북촌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익선동 가면은 골목이 세 개가 나란히 딱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옥들도 정비가 돼 있고. 근데 사실 조선시대의 골목이라는 건 다 대부분이 많은 경우 비선형이에요. 일직선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익선동이 개발된 게 1920년대 후반이거든요. 원래 거기가 누동궁이라고 철종 집안의 왕족들이 살던 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 시기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조선의 귀족과 왕족들도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큰 땅들이 나온 건데 그걸 다행히 저런 근대적 디벨로퍼들이 매입을 했고 거기서 뭐 닭장처럼 짜게가지고 막 판 게 아니고 그래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 정비하고 배수 같은 것들도 신경을 쓴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한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선동이나 북촌에서 있는 한옥은 사실 조선시대 한옥이 아니거든요. 1920년대에 만든 새로운 한옥인데 그 관점에서 저분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이기도 하나 도시계획가적 면모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말씀인데 저분이 돈을 엄청 번 다음에 1920년대와 30년대에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가 랜드뱅킹이라고 토지를 확보하는 걸 해요. 부동산 디벨로퍼도 크게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분이 왕십리 주변, 지금 뚝섬 주변인데 거기서 거대한 땅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가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 개발자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 조선어학회 후원을 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당한 다음에 재산을 뺏겨요. 말모이? 예. 그렇죠. 사실 말모이가 되게 좋은 영화인데 말모이가 사실 고증이 좀 잘못됐어요. 말모이에서 나오는 조선어학회 건물은 한옥으로 나오잖아요. 조선어학회 건물은 2층짜리 양옥이었고 그거를 희사한 분이 정세권 선생이에요. 정세권 선생이 조선어학회의 재정적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거기 윤계상시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고루 이국노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한글 사전을 만든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언어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사전 편찬에 들어가요. 사전 편찬에. 그거를 재정적으로 물론 정세권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셨는데 정세권 선생이 2층 양옥을 희사를 하고 그 윤계상 씨였죠. 역할의 원형이 되는 고려 이국노 선생이 2층에 본인 살고 1층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강남 가격을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고 봐요. 다만 그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부터 될 거거든요. 네. 그럼 버블은 더 끼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버블이 2022년처럼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본인의 소비 여력이 가능하다는 한에서 가격이 2021년 신고가에 도달하지 않는 단지들 같은 것도 여전히 있거든요.